facteur part en tournée, on entend toute la matinée fredonner. Parce que ça lui donne. 빛이 세서 얼굴이 잘 안 보이네. 드디어 이 집에 이사 온 지 4달 만에 찍는 룸투어고요. 지금 제가 말을 하니까 도로가 갑자기 조용해졌거든요. 이 틈을 타서 빨리 말을 하고 인트로를 끊어야겠어요. 다소 과격한 분노가 예상이 되고요.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방 하나 있는 평범한 투룸형이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테라스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현관은 별거 없어요. 공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현관에 쓰레기통을 배치를 하게 됐고 여기는 신발장인데 신발장 역시 저에게는 매우 좁습니다. 저기 박스도 하나 끼워져 있고 이게 저에게는 최선인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이렇게 창고가 하나 더 있는데 생활용품들이랑 이렇게 잡다한 것들 그리고 카메라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그런 공간이고 여기서 바로 고개를 돌면 화장실이거든요. 이 집의 단점이 수납 공간이 진짜 너무 없다는 건데 화장실도 보시면 여기 지금 거울 하나가 수납 공간의 전부여서 여기 옆부분에 선반이랑 저기 있는 선반, 거울, 샤워 커튼은 전부 다 제가 단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 옆에 보시면 여기 또 선반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제가 따로 구매를 해서 달았던 선반이에요. 요즘에는 무타공 제품들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걸기만 하면 돼서 너무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세면대는 별게 없지만 아침에 준비를 하다 보면 시간에 막 쫓길 때가 있어서 시계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뭐 칫솔? 왜 3개나 있냐면 친구들 거예요. 여기는 그냥 자주 쓰는 것들만 올려놓은 그런 선반이고 빨래 바구니, 에어랩? 밑에 있는 이 플라스틱 박스는 수영용품들인데 이거를 예전에 수영이 취미였을 때는 자주 썼지만 지금은 수영을 할 일이 거의 없어서 그냥 다시 본가로 보내버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샤워 커튼은 이렇게 압축봉을 달아서 따로 타공 없이 달아놓은 그런 커튼이고 물기가 빨리 마르는 바스락바스락한 그런 소재입니다. 이게 실란트를 발라서 붙여서 고정하는 그런 선반인데 저는 힘이 없어서 금방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름 펌프질을 하고 해도 꽤 접착력이 강해서 잘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건도 거울 안에 수납하기가 너무 모자라서 이것도 제가 따로 사가지고 다른 선반입니다. 이 접착 후크를 벽에 부착하고 나서 나사를 조여서 고정하면 되는 엄청 간단한 방식이고 이 고체 방향제는 친구가 몇 년 전 생일 선물로 줬던 산타마리아 노벨라 거 거의 향이 다 날아왔어요 이제. 그리고 발매트는 전 항상 규조토만 사용합니다. 이거는 쿠팡에서 산 건데 물기가 빨리 마르고 좋아요. 그리고 대망의 거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액자를 이렇게 세워놨고 위에는 꽃꽃핀으로 고정한 선반에다가 원숭이 꼬리 선인장이랑 와인잔을 하나 진열을 해놨는데 이 선인장이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곧 운명할지도 모르겠어요. 살아나려나 모르겠네. 영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좀 좁아요. 근데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여서 뭐 불편한 점은 따로 없기는 한데 오른쪽 벽에는 신디사이저와 좋아하는 책들을 이렇게 진열을 해놨고 북타워를 하나 살까 생각 중인데 북타워를 산다고 해도 이 많은 책들이 다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앞에 있는 이 하얀 네모는 제습기. 근데 이제 가을, 겨울이 오면서 많이 건조해지고 있어서 이 제습기도 슬슬 넣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턴테이블이랑 제가 모았던 바이닐들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 마샬 킬번 9버전입니다. TV는 예전 룸투어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삼성 세리프 TV 50인치고요. 아주 만족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풍기는 제가 6월 중순에 이사를 왔는데 이것도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됐던 시기가 있어서 비마트에서 급하게 주문했던 무선 선풍기고요. 나름 성능이 좋아서 굳이 큰 선풍기를 따로 안 사도 될 정도의 그런 성능입니다. 옆에는 첸초이 조명, 친구가 예전에 생일 선물로 줬던 거. 이거는 곰팡이 제거제라고 해서 샀는데 돈을 날렸어요. 쓸모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혹시 이거를 사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절대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V 밑에는 전선으로 좀 지저분한데 저 지저분한 전선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고
옆에는 LP 선반인데 그냥 저는 장식장처럼 쓰고 있고, 옆에는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줬던 에탄올 벽난로. 여기 중간에 에탄올 용액을 쫄쫄쫄 부어가지고 불을 켜면은 화르륵 하고 불이 피어올라요. 근데 이름은 난로인데 따뜻한 기능은 거의 없고요. 그냥 인테리어용? 커피 테이블 역시 원래 집에서 쓰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빌드웰러 제품이고, 아크릴이라서 스크래치는 많이 나는데 가볍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선반은 이케아에서 샀던 TV장인데, 원래의 용도는 TV장인데 제가 선반으로 쓰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선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1년 넘게 잘 키우고 있는 덕구리난 효녀예요. 물을 안 줘도 너무 잘 자라고 있고, 요거는 이케아 파도 조명. 청소를 끝내고 인센스를 하나 피우고 있습니다. 밑에는 그냥 엽서들이랑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 인센스 스틱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테이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 그대로 들고 왔는데요. 이사를 오면서 제가 소파를 팔아버렸어요. 왜냐면은 들고는 왔는데 너무 자리 차지를 많이 하고 생각보다 부피가 너무 커서 그 소파가 거의 거실의 반을 먹어버리는 지경까지 와버려가지고 그거는 당근마켓에 팔아버렸고, 거의 지금은 이 테이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뭐 잡다한 것들이 많은데 카메라들이랑 캔들이랑 뭐 인센스 피우는 그런 접시, 화병, 그리고 아르테미테 톨로메오 마이크로 조명. 이것도 작년에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줬던 건데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 밥도 먹고 책도 읽고 편집도 하고 TV도 보고 하면서 거의 침대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이 많이 없다고 했는데 밑에 이케아에서 샀던 다용도 박스를 사가지고 밑에 저렇게 쓸모없는, 자주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를 해놨고, 오른쪽에 있는 택배 박스는 조명이랑 모비를 담아놓은 박스인데 저것도 왜 안 달고 저 지경으로 방치되어 있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실의 끝. 여기 테라스로 나가는 유리문이 있고, 여기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취미인 베이킹을 위한 오븐, 스매그 알파 43K였나? 그 모델이었고, 오븐장이 원래 없었거든요. 전 집에서는 그냥 싱크대에 올리면 크기가 딱 맞아서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이사를 오면서 이제 각을 재보니까 오븐을 놓을 자리가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스매그에서 파는 철제 오븐 렉은 진짜 너무 업소에서 쓰는 것 같은 업장용 느낌이고 좀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원목으로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다가 발견했는데, 여기 판때기들을 끼울 수 있는 공간과 옆에 다양하게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 같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바퀴를 추가해서 뭐 옮기기도 손쉽고, 다만 이 오븐 무게가 엄청 무거웠기 때문에 올리는데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집에 와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옆에도 제가 좋아하는 영화 포스터 액자를 세워놨고, 이 액자 용도가 사실 뭐냐면 뒤에 세탁용품을 숨기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요즘 기타 연습하는데 다시 빠져가지고 연습은 하지만 잘 치지는 못해요. 잘 치지는. 작은 주방. 제가 집을 구하면서 진짜 죽도록 가기 싫었던 형태의 주방이 이 싱크대 밑에 세탁기가 있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오게 됐어요. 전 집은 다용도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세탁물이라든지 세탁기 관리를 따로 할 수가 있어서 안 보여서 좋았는데, 이거는 그냥 밥 먹는데 같이 빨래를 하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제가 여기 들어왔는데. 위에는 하이라이터인지 인덕션인지 뭔지 모를 그게 있는데, 이게 설계를 한 인간의 머릿속이 참 궁금해요. 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냄비를 두 개를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냄비끼리 부딪히거든. 이 만든 사람 지가 써봐야 돼. 보이죠? 여기 다 타버린 자국들. 싱크대 밑에는 이렇게 베이킹 용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쓰고 있고요. 왼쪽에는 식재료들이랑 양념류. 저 식기건조대는 제가 마음에 드는 걸 찾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손품을 팔다가 발견을 했던 건데, 이 우리 집 주방이랑 크기도 딱 맞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옆에는 커피 머신이랑 캡슐들, 그리고 자주 챙겨 먹어야 하는 비타민들. 챙겨 먹는이 아니라 챙겨 먹어야 하는, 하지만 먹지 않는. 여기는 냉장고. 안은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방문 앞에는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줬던 버섯 조명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불이 켜져요. 건전지로 작동을 하는 방식이라서 따로 전선이 필요 없다는 점이
좋고 너무 귀엽죠. 사실 밝기는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닌데 그냥 딱 분위기 내기 좋아요. 인테리어용 방문고리에 우리 브랜드의 가방이 잔뜩 걸려있고요. 희열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실 방이 진짜 좁아요. 그래서 공간 활용을 아주 두뇌 풀 가동을 해서 잘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문 뒤에는 이렇게 캐리어랑 자주 쓰지 않는 가방들을 보관해놨고요. 보관이 아니라 그냥 처박아놨고요. 거울로 가려져 있지만 사실 이 거울 뒤에도 많은 가방들이 처박혀 있다는 사실. 침대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퀸 사이즈로 바꿀까 생각을 했는데 안 바꾸길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이 방 크기의 퀸 사이즈가 들어간다면 제가 생활할 공간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샀던 침구들도 다 슈퍼싱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들고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다음에 이사 갈 때 퀸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 침대를 제가 8년 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머리맡에 다양한 물건들을 올려둘 수가 있다는 점이 제일 마음에 들기 때문이에요. 이 아르테미테 티지오도 거의 다 지금 전 집에서 들고 온 물건들이라서 딱히 새로 산 물건들이 없거든요. 머리맡에는 요즘 읽는 책들, 요즘에 또 2차 세계대전에 빠져 있어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거를 읽고 있고 룸스프레이, 조명, 인형들, 쿠션. 저 쿠션들이 원래 소파 위에 있던 건데 소파를 팔아버리면서 쟤들이 갈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혼자 살지만 침대는 항상 2개인 점, 하나는 끌어안고 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제 침실에서 본 뷰인데 이 정도면 나름 괜찮지 않나요? 집 바로 앞에 성당이 있는데 저기 성모 마리아 동상이 있거든요. 저는 무신론자에다 무교이긴 한데 가끔 너무 힘들고 지친 날에는 성모 마리아 보고 성모 끄고 잠들기도 합니다. 삥 돌면 여기는 사실상 침실이자 옷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드레스룸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침실을 옷방으로 같이 쓸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공간의 조건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옷에서 나오는 먼지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겨울 옷을 다 본가로 보낸 상태인데도 이만큼 많이 남아있거든요. 큰일 났어요. 여기는 자켓 종류들, 가운데는 원피스, 색깔별로 검은색, 흰색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이상하게 저는 또 원피스가 색깔 있는 게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색깔 있는 패턴, 프린팅 상의들, 여기는 스커트류 밑에, 가운데는 바지, 좀 구김 잘 가는 바지들은 저렇게 바지 거리에 널어놨고 그냥 개어놔도 되는 것들은 바닥에다가 저렇게 다 개어놨어요, 색깔별로. 가을 코트들이랑 티셔츠들 이런 식으로 나름의 규칙이 있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이고 모르겠어요. 이제 겨울 옷이 오면은 여기서 어쨌든 뭔가를 없애야지 그거를 걸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 면인 이곳은 제가 너무 짐을 너무 늘리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수납장이거든요. 이케아 말름이라는 제품이고 4단으로 샀어요. 6단을 놓고 싶었지만 여기 공간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단을 샀고 여기 위에는 모자들, 제가 좋아하는 모자들, 그리고 향수, 뭐 향나는 제품들, 아로마 오일들이랑 디퓨저 이런 것들을 올려놨고 여기도 나름 규칙이 있어요. 제일 윗칸은 반바지들이랑 안경이랑 선글라스, 잠옷들을 보관하는 곳이고 두 번째 칸은 색깔 있는 옷들이랑 슬리브리스 종류들을 보관해놨고 그러니까 옷걸이에 잘 안 걸리는 것들을 개어서 보관하는 용도고 세 번째 칸은 운동복이랑 발레복들 보관하는 자리고 네 번째 칸은 양말이랑 속옷, 타이즈들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모자라요. 그리고 공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 오면은 또 자고 가야 되잖아요. 이불 펴줘야 되잖아요. 그런 이불들이랑 이불 커버들, 베개 커버들은 다 압축팩에 넣어가지고 침대 밑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압축팩이 제가 산 게 이상한 건지 제가 잘 못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포장한 당일 날만 진공이 빵빵하고 그 다음 날부터 스르륵 풀리면서 이제 빵빵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리고 사담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플리오라는 다리 마사지기인데 언니가 써보고 너무 좋다고 추천을 해줘서 저도 따라 사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강도가 세고 제일 약하게 해도 진짜 너무 종아리가 아파요. 그만큼 시원하고 온열 기능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말하니까 광고 같은데 광고 절대 아니고 제 돈으로 샀습니다. 다리 부종이 심하신 분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어요. 이제 대망의 테라스로 나가보겠습니다. 사실 나가는 문이 왜 이래? 이렇게 나가도 되고 저기 나가는 문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 문이 좀 뻑뻑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을 거의 잘 안 쓰는 편이고 웬만하면 일로 나갑니다. 저희 집이 방향이 어떠냐면 이 방향이 지금 남서향이고 이 방향이 좀 서향? 북서향이어가지고 3시부터 5시까지 햇빛이 진짜 너무 잘 들어요. 지금 여기 햇빛 보이시죠? 그래서 빨래 말리기 딱 좋고 전 테라스 제일 좋은 점이 이 빨래를 이 쨍한 햇빛에서 자연 건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은 이 강아지들을 한번 빨아가지고 햇볕에 일광욕을 시켜주고 있는 상태고 사실 테라스 자체가 막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길이가 좀 많이 길어요. 이거 어디까지 뒤로 가는 거예요? 제가 또 식물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식물들 다 바깥으로 내놓은 상태고 예전 집은 남동향이었어서 사실 아침에 잠깐 해가 들어오고 마는 정도였는데 여기는 밖에 내놓으면 얘네가 하루 종일 햇빛을 보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잘 주지 않아도 그냥 비 오는 날에 빗물 먹고 햇빛 보고 하면서 오히려 집 안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얘네를 물을 제대로 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원숭이 꼬리 선인장도 보시면은 여기 그 모든 타임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가느다란 부분이 제가 집 안에서 키울 때의 부분이고 이 통통해진 부분이 제가 밖으로 꺼내고 난 다음의 부분이거든요. 바깥이 좋나봐요. 그리고 이 의자는 제가 가끔씩 날씨 좋을 때 나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앉아서 노닥거리는 그런 용도예요. 론체어 제품이고 이거 사실 카페에서 많이 써가지고 좀 흔한 디자인이긴 한데 이것보다 이쁜 거를 제가 못 찾았기 때문에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폭신폭신하진 않아요. 그냥 뭐 딱 캠핑 의자 그 정도? 가볍기는 엄청 가벼워서 좋아요. 옆 건물들이랑 좀 너무 가깝게 붙어있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사람들이 다들 조용하게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단 한 번도 이제 소음 공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은 없어요. 옆 건물 1층에서 길고양이들 밥을 주시거든요. 저기 집도 만들어 놓고 고양이를 잘 돌봐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애기 4마리랑 엄마 아빠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쁘게 노을이 지는 것도 실컷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날씨 좋은 날만. 안녕. 니 뭐하노? 밖에 나와 있다. 야, 너 그 분위기 좋네. 니 우리 서울에 일찍 도착하니 엄마하고 작은님하고 화장 좀 해주면 안 되겠나? 내가 할 실력이 안 될걸? 니 얼굴 니 하는 게 말이 짱인데. 이모거 28만 원, 엄마도 28만 원. 싸다 아이가. 싼 거가. 그래갖고 일단은 맞춰놔놓고 왔다. 화장은 그 유튜브 보고 따라해봐. 화장품 재료가 있어야지 화장을 나든지 하지. 하고 자야지 저기. 들어가라. 니 목이 있는데 그 바깥에 분위기 잡고 앉아있지 말고. 월세 꼴광구해야지. 다 쓰고 가야 될 거 아이가. 나갈 때 이 천정에 구멍 셀이 다 뚫어놓고 나갈 거다. 열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내려갈게.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있어라. 아. 자, 이제 즐거운 집들이가 끝났으니까 죽도록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하나라도 빼먹을까봐 이렇게 메모장에 싹 다 정리를 해왔거든요. 아무튼 여차저차해서 저는 급하게 이 집에 들어오게 됐고 이제 평화롭게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냐? 이게 말하자면 나를 세야 하는데 일단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맞닥뜨렸던 첫 번째 문제 러브버그였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 집의 하자라기보다는 여기가 위치가 서대문구인데 매년 작년에도 그랬었대요. 저는 작년에 서울에 없었어서 모르는데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이쪽에 러브버그가 기승을 부린대요. 초여름마다. 인왕산인가 북한산인가에서 시작한 그거라고 하는데 뭐 무해하다고 해도 벌레가 진짜 이따만 하거든요. 징그러워요. 저는 벌레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게 무섭다기보다는 거슬려요.
이 온갖 집 창틀이랑 테라스에 그 죽은 시체들이 둥둥 막 떠다니는데 그것도 막 보기 싫고 이게 모기향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그 살충제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한 2주, 3주 동안 이 러브버거에 막 시달렸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에어컨이 안 됐어요. 이사하는 날 이제 서울에 밤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짐을 막 옮기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때 6월 중순 말 정도 됐었는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는데 에어컨이 켜지질 않는 거예요. 소리만 나고. 그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더니 저희 집 집주인이 개인이 아니라 이 회사거든요. 회사 그 임대 사업하는 회사예요. 에어컨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안 될 리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걸 안 된다고 할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직접 와서 보시라고 에어컨 소리만 나고 작동을 안 한다 와서 보시라 했더니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그 회사 직원이 왔어요. 와가지고 켜봤는데 안 되거든. 삼성 AS 센터랑 막 통화를 하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이거 지금 여름철이어가지고 그 수리건이 많아서 최소 2, 3주 정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더운 날씨에 2, 3주를 기다리라니까 나는 정말 청천벽력 같았어. 그리고 제가 또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진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지만 어쩌겠어요. 2, 3주가 제일 빠른 시기라는데. 그래서 알겠다 했더니 이제 직원이 자기 대표랑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 대표님이 죄송하다고 다음 달 월세에서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깎아서 입금을 해달라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저희 집 에어컨만 안 되면 그걸로 끝인데 저희 옆집에 또 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하루는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옆집 에어컨 수리하는 문제로 저희 집을 들어가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옆집 에어컨 수리하는데 저희 집을 왜 들어와야 하나요? 했더니 실외기 문제로 들어와 봐야 된대요. 그래서 들어와야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밤늦게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테라스에 이따만한 실외기 하나가 더 떡하니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했어요. 늦었지만 열받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 에어컨 실외기 설치한다는 말은 없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구조상 어쩔 수 없었대요. 저희 집이 빌라가 5층까지 있는 건물이고 저희 집 2세대랑 저희 집 윗세대만 테라스가 있는 구조거든요. 구조상의 문제라면 테라스가 없는 세대들은 어떻게 실외기실을 설치를 했냐라고 했더니 다른 집은 밑으로 그 배관을 빼가지고 뭐 어디에다 해놨다더라. 아무튼 어디 다르게 해놨는데 이 4층은 너희 집 여기 테라스에다가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건 계약 당시랑 조건이 너무 다르지 않냐. 이 실외기 부피하면 열 나오는 거, 팬 돌아가면서 나오는 소음 같은 거 나보고 전부 감당하라는 거냐. 나는 이대로 못 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열받지만 또 참고 넘어갔어요. 어쩌겠어요. 그래서 2번을 이렇게 참았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아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합니다. 7월쯤 됐을 때였어요. 제가 이 집에 이사 온 지 한 달 조금 안 됐을 때부터 장마가 시작을 했거든요. 비가 엄청 내렸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다 씻고 이제 정리 다 하고 자려고 이불 속에 딱 누웠는데 발끝이 축축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불을 켜고 이불을 딱 걷었는데 그 창틀에서 비가 다 새가지고 벽지도 다 젖어 있고 벽지로 막 물이 흐르면서 그 침대 매트리스랑 시트랑 이불이랑 싹 다 젖은 채로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조금 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벽지 전체가 싹 다 젖어가지고 이제 이불을 다 베린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거는 직원한테 말해가지고 될 게 아니다. 직원한테 말해봤자 뭐 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대표한테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대표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사 번호를 알려주면서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한테 전화해서 지금 집에 이런 누수가 생겨서 이거 다 젖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진을 보내래요. 카톡으로. 보냈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고 비가 더 많이 왔었거든요. 계속 왔어요. 장마철 한 2주 정도 내내 계속 비가 왔었는데 이제 천장이랑 거실 천장, 이 등 타고 그리고 온 벽이랑 여기 틈새들 방 벽이랑 모서리는 전부 젖어가지고 물이 진짜 천장에서 나는 진짜 집에서 그렇게 물이 셀 수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도 그렇고 크고 나서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서도 그렇고 항상 높은 층에 살았어가지고 누수를 많이 겪어봤었는데 이런 누수는 살면서 진짜 처음 봤을 정도로 너무 폭포처럼 막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잘못 걸렸구나. 일단은 증거를 다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동영상이랑 사진으로 증거를 싹 다 남겼어요. 그러고 이제 너무 열이 받은 상태니까 좋게 말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래 뭐 끝까지 가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집주인, 이사, 직원 3명한테 계속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에도 연락을 했고 부동산도 몰랐다고 하면 끝이 아니에요. 부동산들이 중개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이런 거를 중간에서 중재해주기 위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부동산도 같이 쪼아야 됩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카톡으로도 다 남겨놨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들. 난 더 이상 이런 집에서 못 살겠으니까 이사 비용이랑 이불 세탁비 전부 청구하고 난 이 집에서 나갈 거다, 계약 파기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집의 준공이 2021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23년이지 않냐. 2년 동안 물이 새는 거를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방치해뒀다는 사실이 난 믿기지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이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좀 사람들이 다 어벙한 거예요, 말하는 게. 아 원래는 물이 안 샜는데 뭐 어쩌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원래는 물이 안 샜는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부터 물이 새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아 원래 물이 안 샜던 거를 안 샜다고 하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나요? 이래요. 진짜 여러모로 골 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뭐 방수공사, 뭐 외벽에 방수공사랑 뭐 이런 걸 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은 물이 안 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샜던 물 때문에 이 곰팡이들이 지금 심각합니다. 이 창틀에도 그렇고 여기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창틀 온갖 벽 다 시커멓게 곰팡이로 물들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옆집 실외기실 저희 집에 설치하면서 옆집 분이랑 조금 친해졌는데 그 친해지게 된 계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말투가 딱 경상도의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혹시 고향이 어디십니까? 하니까 창원이래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왔다고. 근데 또 경상도 사람들끼리 좀 이런 게 있거든요. 타지에서 만나면 막 반가워요. 같은 부산이 아니더라도 뭐 창원이다, 울산이다 뭐 하면 반가워요. 그래서 막 친해지게 됐어요. 옆집 아저씨는 이제 4살 난 애기 병원 다녀야 돼가지고 이제 단기로 들어오신 분인데 친해지게 돼서 이제 뭐 이런 집 하자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옆집도 물이 샌다 그러고 옆집 분은 이제 또 밑에 사시는 밑에 층에 2층인가 사시는 분이랑 또 친해졌는데 그쪽도 누수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랄하게 막 또 까댔죠. 이 집은 살 집이 못 된다. 이거 그냥 다 허물고 지어야 된다. 방수공사가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집을 또 보러 다녀야 되는 생각과 이 많은 짐들을 또 이사를 할 생각에 제가 이사할 때 진짜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생각에 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냥 더러워도 내가 버티자 싶어서 부동산이랑 건물주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사 비용이랑 공인중개 수수료랑 이불 세탁 비용 전부 청구하고 계약을 파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월세를 20만 원을 깎아서 다시 계약을 할 것인지 너희가 고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몇 달째 답이 없길래 제가 부동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에서 그러면 월세를 송금을 하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계약할 때 냈던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제외하고 그 뒤로 월세를 입금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월세 안 들어오는 거 확인되면 지들이 마음이 급해서라도 나한테 먼저 연락이 오겠지 싶은 마음으로 기다렸거든요. 그래도 연락이 안 와요.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임대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네 번째 이 집의 문제는 관리비를 어디다가 갖다 쓰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여기 앞에 나가보시면 영상에는 담을 수 없었는데 집 앞에 나가보시면 말이 공동현관이지 그냥 엉망진창이거든요. 그 기본적인 분리수거 시설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공동현관 앞에다가 쓰레기를 그냥 다 던져놓으면 쓰레기차가 알아서 와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든 던져놓으면 가져가겠지 싶어서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다 던져놔요. 그리고 5번째 문제가 배관이랑 배수 문제. 이거는 이제 테라스 관련된 건데 하루는 제가 8월 중순인가 휴가 끝나고 이제 부산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때 태풍이 왔었거든요. 태풍이 왔었는데 다행히 막 서울에는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비가 좀 왔었어요.
왔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테라스가 진짜 흥건하게 발이 잠길 정도로 물이 차가지고 안 빠지고 그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혼자 막 이렇게 뜯어보려고 하다가 혼자 힘으로 해결을 못할 것 같아서 연락을 했거든요. 배수구 막혔으니까 확인을 해달라고. 그 주 주말에 여기 저희 밑에 집 3층이 뭐 엄청난 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세입자는 없는데 그래서 그거 샤시를 뜯으러 오신 분들이 올라와가지고 저희 밑에 공사하러 온 사람들인데 배수관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올라와 봤다 라고 하셔서 제가 문을 열어드렸어요. 와서 보니까 뭐 그 전에 제가 그 물을 그 전 브이로그 보면 나오는데 쓰레받기로 일일이 다 퍼다가지고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이제 그 안을 뜯어보니까 플라스틱 같은 걸로 그게 막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기는 했는데 플라스틱을 뜯자마자 그 건물 밖으로 연결된 배관에서, 배관도 아니지 그냥 그 통로에서 물이 폭포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배관은 이렇게 건물 따라 바닥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배관도 아니고 그냥 물 구멍. 그래서 밑에 층에 완전 폭포처럼 이렇게 우다다다 하고 물이 쏟아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지 참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바퀴벌레. 이 바퀴벌레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저 분리수거 시설이 없어서 쓰레기를 왕창 버린다는 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추측은 그래요. 처음에는 바퀴벌레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집안에 조그만한 새끼 바퀴벌레 있잖아요. 갈색깔 애기 바퀴벌레, 집바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커먼 거 말고. 그런 게 온 집안을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막 3마리씩 잡은 적도 있고 엄청 많이 나왔어요. 다행히 제가 막 벌레를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아서 이제 막 보이는 대로 다 때려잡았는데 그게 아마 이 집 주변의 환경이 너무 더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쿠팡에서 그 바퀴벌레 살충제도 사보고 지금 룸투어 영상을 보시면서 바닥 부분을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모서리마다 제가 살충제를 뿌려놨거든요. 이거를 뿌리고 나서부터는 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제인가 또 이만한 새끼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그 애도 때려잡았어요. 제 문제점이 끝도 없네. 빨리 넣어야지. 그리고 이거는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희 집이 4층이거든요. 1층 버튼을 눌렀는데 보통 버튼을 누르면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이 닫히자마자 바로 다시 열려요. 그래서 왜 이러지? 이러고 다시 닫힌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또 닫혔다 또 열려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문이 닫히고 1층 버튼을 다시 껐다가 눌렀는데 뭐라더라? 그 안내 음성이 막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랬나? 고장입니다 이랬나? 근데 갑자기 심장이 막 철렁하면서 제가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어떡하지? 이러고 그냥 일단 그거를 비상벨을 눌렀어요. 근데 비상벨 눌러봤자 여기는 경비실이 없거든.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거든. 눌러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막 열린 버튼을 막 눌러가지고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그 등을 보니까 점검 중이라는 표시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막 손이 벌벌 떨리면서 그냥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도 할 건 해야지. 그래서 빨리 계단으로 내려와서 출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문제점.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를 왔는데 그 바깥에서 이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월패드가 꺼져 있는 거예요. 꺼져 있어서 어떻게 들어가지 했는데 문이 다행히 열려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 들어오면은 보통 그 센서 등이 탁 하고 켜져야 되는데 등도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도 불이 안 와요. 무슨 점검하는 날인가? 아니면 무슨 공사 때문에 이거를 다 끊어놨나 싶어가지고 그냥 걸어 올라왔어요. 집에 걸어 올라와가지고 자고 다행히 뭐 집에는 전기가 들어오길래 그냥 뭐 그런 점검을 하나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자고 아침에 다시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나왔는데 공동현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종이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종이를 보니까 이 건물이 3개월치 공용 전기세가 미납이 돼서 공용 전기가 끊겼다는 그런 메모가 딱 하나 남겨 있는 거예요. 진짜 가지가지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겪지 못하고 가는 일이 대체 뭘까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그거를 봤는데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진짜 전기세가 미납이 돼서 전기가 끊겼다는 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밖에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이 집의 나락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메모를 찍어서 건물주들한테 보내면서 지금 너가 전기세 안 내서 공용 전기 끊겼다 해결해라 라고 보냈더니 안 그래도 지금 확인했다고 하면서 빨리 해결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날 저녁에는 돌아오니까 전기가 들어와서 이용을 할 수는 있었는데 아무튼 이 집의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이 집의 최악을 드디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집의 나락의 끝은 어딜까? 근데 그 끝을 보고 말았습니다. 뭐냐? 경매에 넘어가게 됐어요. 사실은 기다렸던 거기도 해요. 기다렸다기보다는 오히려 잘 됐다는 마음이지. 어떻게 됐냐면 퇴근하고 집에를 왔는데 A4용지를 2번 접은 종이가 이렇게 딱 문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전 처음에 생각했어요. 이 새끼들이 내가 월세 안 낸다고 경고장 붙였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 떼가지고 보니까 바로바로 이 안내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뭐 구구절절 말이 많긴 한데요. 요약을 하자면 그냥 너희 집 경매 넘어갔으니까 법적으로 네가 이 집의 임차인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와서 권리 신고하거나 아니면 배당 요구 신청해 이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죠. 임대차 계약서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집 앞에도 안내문을 붙이고 가주시고 저기 우편함에도 한 통 넣어놨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1년 그냥 월세 안 내고 뻗대다 갈 거거든. 그니까 오히려 생각해보면 잘 됐어요. 이 누수가 나를 지켜준 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막 회사에서 그랬어요. 제가 사주에 불이 많아서 물이 항상 부족해서 물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누수가 물이 나를 도왔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집은 지금 경매에 넘어간 상태고 저는 결론적으로 첫 달 월세와 보증금만 낸 상태로 1년을 이렇게 뻗대다가 나갈 겁니다. 오히려 잘 됐어. 너무 좋아. 본가에 전화해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 아빠도 이미 이 집 건물주에 넌더리가 난 상태여가지고 원래 집이 경매 넘어갔다고 하면 막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냥 막 웃으면서 이제 저는 그것까지 사실 다 계산을 하고 이 집에 온 거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부동산이랑 법원에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냥 그렇게 1년 뻗대다가 나가보라 이런 거. 그래 그럴라 했다 이랬지. 경매 붙은 집에 들어서 이리 앉아있나? 이런 하자들만 아니면 사실 이 동네는 참 살기 좋은 동네거든요. 여기가 번화가들이랑도 가깝고 조용한 동네예요. 사람들이 조용하게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건물들이 좀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도 아주 조용하고 너무 제가 좋아하는 동네예요. 아무튼 우여곡절이 많았던 저희 집 구하기와 집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였는데 그냥 제 얘기만 주절주절 한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아무튼 진짜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다들 집 구하실 때 조심하시고. 근데 제가 느낀 점은 딱 그거예요. 싸고 좋은 집은 없다. 비싸고 나쁜 집은 있어도 싸고 좋은 집은 없어요. 요즘 밤낮으로 갑자기 많이 썰렁해졌더라고요. 저도 밤에 요즘 창문을 닫고 자거든요. 원래는 사계절 내내 창문을 열고 사는 사람인데 도저히 추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일교차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는 걸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Pas de cœur au boulot, sans chanson. Pas de cœur au boulot.